수출 100억 불 달성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선언한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철강, 전자, 조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계에 이른 경공업을 대신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하기로 결정한다. 전 세계 원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장이 멈췄고 국민들의 삶까지 위태로워졌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은 위기를 맞는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자, 뭐 100억 달러 달성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센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석유가 없으니까 진짜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도 사실 국제 유가가 출렁출렁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도 하고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뭐 비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1975년대 처음으로 목표를 미달한 그러니까 거의 지금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어땠을까요? 보고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안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각하 앞에서는. 그러면 이거 100억 불 목표 좀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치, 유연하게 해야죠. 근데 이거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요. 우리 전에 이거 한번 봤던 봤던 거다. 맞네.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1인당 1000불 소득이죠. 이거를 아마 70년대를 살았던 한국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원래 3차 5개년 개발 계획이 71년에 수립이 되는데 그때 수립할 때는 80년에 수출 목표 50억으로 했어요. 50억 한 거를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께서는 10월 유신의 중간 목표는 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심장 엔진 같은 거였잖아요. 이 맞아. 경제 성장이. 근데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굉장히 위기인데요. 사실 1억 불 달성했을 때 운이 좋았고 10억 불은 어느 정도 이제 밀어붙였고 네. 이제 100억 불 되어가는 길인데 달성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유신체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비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궁합은 통한다고 할까요? 이제 어디서 활로를 찾았냐면 오일 쇼크가 왔잖아요. 오일 쇼크라는 건 갑자기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른 건데 우리 같은 이제 수입국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중동의 산유국들은 떼돈을 번 거잖아요. 오일머니. 그죠? 항만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 가서 우리가 공사를 따내면 오일머니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그때 한 거죠. 좀 기가 막힌 생각이네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경제수석 비서관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중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하. 첫 번째, 군인 출신들이니까 이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아주 양질의 노동력이 저에게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굉장히 싼데 근면하고요. 세 번째로 지금도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 단축. 맞아.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해봐서 알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각하 우리에게 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 건설에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뒷거래. 40도까지 가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비민주적인 국가들이었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뒷거래를 해서 뭘 하든 간에 일단은 가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70년대 이제 건설부 장관 네. 김재규입니다. 김재규를 그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재규요. 거기가 이제 또 육사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한번 밀어붙여봐라. 사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 그때가 이할림 장관 여기도 또 동기예요.
근데 그분을 건설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중동 진출한테는 김재규 또 동기 앉혀서 야 우리가 한번 밀어붙여보자 이렇게 간 거죠. 정말 군인의 나라였네요. 그래서 이제 뭐 부실공사가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중앙정보부에서 사람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는 뭐 만능입니까? 뭐 계속 등장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까지 네. 파견될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사업에 사활을 걸어냈는지 그렇죠. 단적으로 네. 드러나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더 알고 싶어지죠? 중동 건설 진출 자세한 내용 또 이광용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 멋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거든요. 진짜 살면서 이런 광경 처음이에요, 그죠? 진짜. 예. 한 대라도 진짜로 맞았어봐요. 뼈도 못 치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까 합판 막 튀었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으시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리얼하게 본 게 저도 처음이에요. 태권도 진짜 유단자한테는 정말 까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멋있긴 한데 진짜 갑자기 태권도 시범단 좀 의외거든요. 박정희 정부가 중동 진출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태권도 유단자들과 함께 직접 중동에 가서 일단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멋진 발차기의 힘, 보도의 정신력.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을 정말 힘차고 활력 있는 나라로 각인시키고 중동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던 것이죠. 약간 정주영 회장이 이제 조선소 지으려고 영국은행에서 그런 차관을 빌릴 때 그 500원짜리 화폐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실 그 조선 산업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다라는 것을 어필했던 거랑 좀 비슷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정신이 있다. 또 정주영 회장 하면 중동 진출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대 역사라고 불린 대규모 항만공사에 도전합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한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바일입니다. 주바일 바다 한가운데 30만 톤의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이 발표됩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어렵고 큰 공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해외의 유수한 건설사들을 다 제치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특히 6개월 빨리 완공하겠다. 공기 단축을 앞세워서 이 주바일 항만공사를 따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야, 수주액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라면 진짜 정부도 아싸, 올레, 만세 뭐 외칠 수 있는 건 다 외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반면에 이 공사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진짜 기업의 명운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네. 불가능. 그런 건 없어. 예. 정말 정주영 불가능. 회장이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항만공사에 필요한 철골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을 해서 공사 현장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약 10층 건물 높이 무게 400톤의 구조물 한 개가 아니라 무려 89개. 그걸 다 옮긴다고요? 이것을 울산에서 12,000km 떨어진 주바일 현장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해서 깔고 네. 그 위에 철골 구조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예인선들로 끌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35일 걸리는 뱃길을 무려 19번이나 오가면서 이 재킷을 날랐습니다. 무슨 합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CG 아니고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레알. 바닷길이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 그럼요. 해상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보험들 시간이 어딨어. 일단 그냥 운송해. 이렇게 된 거죠. 보험도 없이 바로 그냥 가신 대신 거예요? 철골 구조물을 바다에 빠뜨렸을 때 가라앉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떠내려간 철골 구조물을 싱가포르 근처에서 찾았고요. 한 번은 대만에서 찾아와서 무사히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걸 또 건져서. 어떻게 찾았지? 야, 정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아마 현대라는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린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예. 다니엘 말이 맞습니다. 이 공사를 성공시킨 후에 1976년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현대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오일 쇼크라는 재난을 탈출한 생존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알 프로그램 지금까지 네. 저는 그날의 남자 이광용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를 이렇게 이겨내다니 네. 진짜 중동 진출이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러네요, 진짜요. 근데 그 기억나세요? 쿠웨이트 박? 쿠웨이트 박 맞아요. 쿠웨이트 박이 드라마에서도. 이때잖아요. 네, 한 번도 휴가라는 건 없고 그냥 3년 동안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가 거의 유일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이렇게 한 집에 한 명씩 정도는 이렇게 친인척 중에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갔다 오는 네,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현대건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대가 1979년도까지 중동에서 51억 달러를 버는데 이게 현대 총 매출의 60% 이상이었고요.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속속 중동에 가는데 1975년도에 7억 달러를 벌었는데 78년도에는 이게요. 81억 달러로 느니까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게 되는 거죠. 지금 한일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유상해가지고 8억 달러를 했고요. 베트남 전쟁 때 전쟁 특수가 약 1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중동 특수가 무려 한 400억 달러 총 합치면. 그러니까 저희 지금 100억 달러 수출 얘기하는데 그냥 400억 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나온 문서를 제가 하나 봤는데 네. 웃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라고요. 너네 티내지 마 이거잖아요. 처음 이때 무역 흑자 됩니다. 이거 덕분에. 웃고 다니지 마.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외화가 쏟아들어올 때였죠.